오늘 모실 연자는 이번 학기에 두 번째로 모시게 되었고요. 장준환 변호사님이십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게 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시고 정말 잘 나가시고 오늘 일정을 끝으로 또 미국에 들어가셨다가 또 몇 주 있다 또 나오시고 되게 바쁘신데 지금 뉴욕에서 변호사님을 하시고 계시고요.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충북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제 맹활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레주메를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책도 많이 쓰시고 뭐 AI 이런 것도 하시고 투자 전략 뭐 정말 많이 하시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거냐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마인드도 좀 만들어야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장준환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준환입니다. 좀 전에 저랑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봤어요? 몇 년도 사진이냐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된 사진인데 저도 예전에는 학교에 있기 전에는 왜 이렇게 교수님이 옛날 사진을 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닙니다. 이번 특강이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우리 팀장님이랑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테드 강연을 준비를 했다가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는 다른 강연을 인제대랑 했었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제대랑은 세 번째 오프라인 인연이고 또 외국 인연까지 하면은 벌써 5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얼굴들도 있고 되게 반갑네요. 오늘 강연은 저한테는 사실은 조그만 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우리 팀장님이랑 이번에 이런 테드 강연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떤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쉽게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특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더워요? 특강을 하다 보면 약간 자판기처럼 자기가 하는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국제 정세 관련해서 하는 강의가 있고 또 저작권 강의가 있고 뭐 국제 협력에서 하는 강의가 있고 몇 가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랬어. 제가 이런 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걸 할까요? 그랬더니 편하게 해주시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 전에 갑자기 우리 팀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요번 강의를 테드라는 거는 조금 더 캐주얼한 강의고 또 교양 강좌고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너무 전공 분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는 기성품 강의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강의가. 내가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기성품 강의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맞춤형 강의가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오마카세 같은 거죠. 나는 분명히 딱 기성품으로 딱 내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근데 물론 그 뒤에는 교수님이 있었어. 교수님이 우리 장 변호사가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주면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강의 주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강의를 바꾸면서 맞춤형이 됐습니다. 자, 맞춤형이 되면 뭐가 다르냐?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기성품 강의는 알아요. 이렇게 계속 특강을 하다 보면 툭 쳐도 나와. 여기에서 웃겠구나. 점점 정교해져요. 그런데 이런 강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재미가 없는데? 하지만 굉장히 재밌으면 여러분의 감상문을 보고 굉장히 재밌으면 이것도 기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다 그러면 많이 웃어주고 뭔가 재미없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줘도 되고 나한테 사인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까 주신 것처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전략을 끊임없이 논의합니다.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돈 버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돈을 번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일정한 X라는 돈을 투자를 통해서 퍼센티지로 불려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켜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보호 쪽에 맞춰져 있는 변호사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돈 버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오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사회, 요즘에 미국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죠? 뉴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만큼 우리한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어떻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나라와 일을 할 때는 뭐부터 배우라고 하죠? 문화. 그죠? 어떤 컬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제스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에티켓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비즈니스로 한정되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람들을, 또 미국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왜 교환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외국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하고 오해 없는 그런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처음부터의 시작은 꼭 그들과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원만한 관계로 시간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클리커를 안 챙겼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칸 스타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 자유로움 먼저 떠오르죠. 또 어떤 게 아메리칸 스타일일까? 막 자유롭고 또.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넌 네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교수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교수님 또 미국에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유로움을 먼저 떠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뭐예요? 바로 자유로움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떤 자유로움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요게 보여주는 자유로움은 어떤 자유로움? 아까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한 우리 학생 한 번만, 어떤 자유로움이에요, 이거는? 전 남편이 있는데 이 상황대로 이해를 하면, 자, 여자분이 있고 전 남편이 있고 지금의 남편이 있는데 이들이 같이 장사를 하겠대.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 파는 사람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있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자유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어떤 거예요? 왜 이게 웃음을 자아내죠? 이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일까요? 어쩌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하면 어떤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장사를 잘한다. 장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이 날까? 아니면은 전 남편이 날까? 누가 날까요? 남보다는 전 남편이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실용적인 관점인 거예요. 어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의 감정적인 팩트는 잠깐 뒤로 두겠다라는 거야.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물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 어떤 목적을 위해 이걸 간다고 했을 때 감정을 하나 뒤에 두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팀플도 많이 하죠.
학교에 있을 때.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똑똑해. 일을 잘해. 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같이 할래요? 팀플 같이 할래요? 같이 해요. 왜? 성적이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거든. 목적성이 존재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감정을 잠깐 뒤로 뺍니다. 불편한 감정 잠깐 뒤로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향해 가요. 그게 바로 실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여주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성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생각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생각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야 너 되게 자유롭다. 왜 애들끼리 막 얘기할 때 야 너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이걸 성적으로 받아들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즐거움이 있다라면은 그 즐거움이 크다라면은 살짝 불편한 감정은 뒤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실용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저를 예전에 봤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이라는 걸 나누는 시간이에요.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간의 싸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학습적인 것도 있고요. 경험적인 것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비즈니스 전략은 이렇게 짜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를 독일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준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야. 이런 느낌의 사람이야. 그런 거를 살짝은 알고 왜 이런 생각을 나누는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제 소개를 하고 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을 쌓아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수능도 한국에서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능도 보고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 가정사가 있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미국이라는 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미국을 위해서 영어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정말 19살, 20살이 될 때까지 미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영어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했던 영어는 뭐야? 그래 우리 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거. 그것만 준비하다가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을 가서 저는 처음에 뉴욕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당시에 생활 반경이 뉴욕이었기 때문에 저는 뉴욕으로 갔고요. 그때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의 삶에 내가 만약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한 내가 미국을 처음 가보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서울이랑 부산을 이렇게 지도에서 봐봤어요. 한 요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뉴욕에다가 이렇게 대보니까 위쪽으로는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고 밑쪽으로는 워싱턴 DC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 DC는 조금 찾아보니까 정치인들 있는 데래. 거기는 내 머릿속에 여의도 같은 거야. 이렇게 국회의사당 있고 막 이래서 왠지 거기서는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좋은 대학교가 있대.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가게 된 대학교가 보스턴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법대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미국을 가니까 법대가 없대. 학과에 법학과가 없는 거야. 갑자기 놀랬어. 같이 놀래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과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정치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 거야. 보통 많이 정치 쪽으로 해서 로스쿨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정치학과를 택했어요. 정말 악수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생들은 보통 수학이나 통계나 정말 이쪽으로 오면 경제학 정도를 해. 왜? 왜일까? 왜일까? 영어. 바로 숫자랑 도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영어가 좀 덜 필요한 거예요. 정치학과는 뭐야? 뭐만 갖고 가는 거야? 입만 갖고 가는 거야, 입만. 여기는 과에. 그러니까 1학년에 가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팀 프로젝트를 해요. 나는 어떻겠어, 늘. 나랑 하고 싶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면. 외국인 신분으로 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나를 안 껴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저들한테는 성적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혼자 있게 되고 저 뒤에 자꾸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내가 이렇게 느껴지잖아. 내가 이렇게 웰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꾸 자리가 저 뒤로 가. 그러니까 더 친구가 없게 되고. 그래서 1학년 때도 사실은 교수님이 억지로 어느 그룹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늘 그룹이 없었고, 아무래도 나랑 어울리고자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부 못하는 애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 아무리 대학이라도. 그러니까 늘 나는 혼자였던 거예요. 누가 늘 나를 껴주면 그 팀은 내가 들어왔으니까 싫어. 이번 학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게 느껴지잖아. 아무리 웃어도 느껴지잖아. 그게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이 돼서 2학년이 됐어요. 나는 분명히 1년만큼 성장을 한 거야. 그런데 다른 애들도 어떻게 됐어? 그 1년만큼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1학년일 때는 1, 2년 뒤쳐져 있었고, 내가 2학년이 될 때는 얘네들은 또 성장했으니까 나는 계속 공부를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경험을 사실 많이 못 해본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새로운 환경에 놓인 거예요. 내가 단지 언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도 멀어지는 거지.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 어쨌든 교수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어떤 학생들이 잘 지내요? 어떤 사람들이 잘 지내? 교수님들이랑.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교수님이랑 잘 지내거든.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도 요즘은 한국도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로스쿨을 가요.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가지 않고 뭐 석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추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테스트 스코어도 있지만 사실은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수님들의 추천서. 왜냐하면은 그 추천서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천서가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고 늘 떨어지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무도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것도 되게 놀랐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써줄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이 정말 추천서를 안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못해서 안 써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몰라서 추천서를 못 써주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못 받고 있다가 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떠듬 그때 한 4학년쯤 되니까 내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 밀려는 왔지만 그래도 내가 늘 꼴찌 학생으로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설명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베리 지스크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래 너도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서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5일 뒤에 오래. 조금 자기가 몇 가지를 본 다음 추천서 써주겠대. 그래서 5일 뒤에 아 다행이다 일단 해서 이렇게 우리 정치학과를 이렇게 들어갔어. 정치학과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어수선해 학과가. 뭔가 어수선해. 딱 느껴지잖아. 학과가 어수선한 게. 딱 들어가서 우리 저 베리지스크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학과에서 이 교수님이 쓰러졌대. 우리 교수님이 그 할리 데이비슨을 타셨거든. 여자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여성 인권 그 과로 베리지스크라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할리 데이비슨 타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야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 앞에서. 왜? 누구 인생 때문에 눈물이 났나? 내 인생. 그래 맞아. 내 인생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이제 끝났다.
이 추천서 이분 하나 써주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4년 동안 꾸역꾸역 어떻게 올라는 왔는데, 이게 진짜 안 되네. 근데 유학생이라는 거는 비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학력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커리어를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뭔가 커리어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고 방법은 없잖아. 왜? 어쨌든 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던 거니까. 그래서 집으로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뒤에 학과에서 전화가 왔어. 한번 와보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어. 갔더니 우리 베리지스크가 있는 거야. 이 교수님이. 무슨 일이지? 들어보니까 내가 졸업식 날 그래도 외국 사람이랑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잖아. 졸업식이니까. 아무도 나랑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래가지고 한 장 사진을 찍었어. 외국 교수님이랑. 그 사진이 또 잘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내가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이 교수님한테 보내줬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아팠다 그랬잖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 교수님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분 딸이 교수님 방에 왔는데 그 방에 그 사진 액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딸이 울고 있던 나를 봤던 거야, 그날. 그날에 사고 난 날이니까 막 학과에 오고 그래서 우리 얘기한 거야. 엄마 저기 수술에 쓰러졌을 때 이 동양애가 와가지고 엄마가 쓰러졌단 말을 듣고 그렇게 펑펑 울더라. 이 엄마 얼마나 기특해. 이 동양애가 막 자기 일처럼 앞에서 울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너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추천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했어. 그런데 성적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로스쿨을 다 떨어졌어요. 20몇 개를 지원을 했는데 단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안 되겠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사람은 베리지스크밖에 없으니까 또 찾아갔어. 사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 지원했니? 그러니까 내가 몇 개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학교는 네가 못 들어가지. 이러는 거야. 너무 높게 지원했어. 내 수준을 잘 모른 거지.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글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더니 베리지스크가 잠깐만 있어봐. 너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전화라는 곳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베리지스크인데 I recommend 준한챙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나한테 그 교수가 야, 너 지금 범죄학과 한번 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범죄학과를 가보래. 그래가지고 범죄학과가 좀 멀어. 한 5분 걸어야 돼. 5분 이렇게 걸어가지고 범죄학과를 이렇게 해서 가서 여기 우리 베리지스크 프로페서가 오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격증이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리지스크의 추천으로 석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로스쿨에서도 형법 쪽을 원래는 하고 싶었어서 그쪽에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석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과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저는 석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석사를 들어갔어. 갑자기 난데없이 범죄학을 들어갔어. 이거 어떡하지? 난 이제부터 또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범죄학과를 어슬렁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학과지? 얘는 뭐 하는 애들이야? 범죄자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갔어. 이러고 갔더니 문이 요만큼 열려있는데 또 원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를 봤더니 교수 한 명이랑 어떤 여자애가 굉장히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어. 가만히 들어봤어. 가만히 들어야 돼. 왜 영어가 잘 들리진 않으니까. 가만히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뭔가 그만둔다는 거야. 근데 이 교수는 너무너무 이 여학생이 필요해.
근데 아무리 설득하고 잡아도 이미 이 여자 학생은 다른 데에 뭔가 오퍼를 받은 거야. 그 여학생이 나오고 이 교수는 딱 봤는데 완전히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게? 들어가서 내가 사실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배움이 빠르니까 조금 가르쳐 주면 내가 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보더니 너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뭔지는 못 알아들었다고. 저기 밖에서 들어가지고.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왜? 니드랑 원트가 맞잖아. 그래서 너 이름 뭐냐고. 그래서 준한챙이라고. 그랬더니 학과에선 들은 거지. 내 이름을. 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애는 좀 특별하니까. 네가 그 추천해서 들어온 애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시켜만 주면 다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게 뭐였냐면 감옥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 기본 형량이 15년 정도 되는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15년 감옥이 되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범죄로는 15년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나오려면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거나 이미 끼쳤거나 아니면 굉장한 마약사범이거나 그런 경우에 1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험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감옥이라는 거야. 범죄학과에서 난 할 게 없고 난 어차피 왕따였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그래? 좋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의 모든 그 장식물들은 빼고 내일 오래. 괜찮다고. 왜 그러냐? 나는 머리를 사실 이렇게 길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익숙해져서. 왜냐하면 감옥에서 일을 하면 특히 이런 그 중이나 이런 미디움이나 하이 스큐리티에서 일을 하면은 목이 늘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 머리채를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머리채를 잡히는 순간 목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머리는 잡아도 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제 그 석사 때 사진은 다 머리가 이렇게 짧아요. 머리가 다 짧아요.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잘 못 쳤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는 왜 여기에 있는 이 금속들을 빼가지고 탈출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금속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는 시계를 보는 것 자체가 곤욕이기 때문에 시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일을 해요. 저한테는 사실은 이 시기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어쩌면은 자신감이라는 거를 불러일으키게 된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미국 친구가 생긴 거예요. 왜? 거기는 나밖에 없거든. 몇 명이 없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얘네가 나한테도 말을 시켜줘.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친구가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보스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범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배워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도 사실은 왜 중요하고 또 긴장도 되냐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학습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테드라는 클래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정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환경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생각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생각은 사람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 이 사람 다시 보게 될까?
이 교수님을 다시 보게 될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 인연이 모여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중요한 피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관계도 되게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라는 게 학교 밖은 사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오늘 여러 번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치는 철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또 여기서 사실은 위기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사실 처음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로펌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정당에 들어갔었어요. 정당에 들어가서 한 2년 반을 펀드레이징 쪽에 있다가 거기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고 나서, 한계를 느꼈다는 게 뭘까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 반 동안 사실은 실패를 했죠. 어느 순간은 2년 반 정도 실패를 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로펌을 차리게 됐는데, 로펌을 차렸을 때 그때 그 힘들었던 2년 반의 그 정당 생활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당에서 저를 봤던 사람들이 야, 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쟤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열심히는 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던 모습을 봤던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이나, 정치 쪽에는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그 변호사들이 너 투자 쪽을 한번 해보면 어떠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커리어가 제가 정한 커리어가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거라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 커리어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가 많더라고. 그런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잘하는 방식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빨리 알아봐 줘. 내가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조금 오래 걸려. 2년이 걸릴 때도 있고 3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제 커리어가 주어져 버렸어요. 단 한 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형법 쪽에 있는 커리어였어요. 저의 모든 20대는 형법과 감옥에 있었고, 저는 로스쿨에 있을 때도 검찰에서만 일을 했어요. 다른 커리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나한테 주어진 일은 투자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는 커리어로 확 바뀌게 됐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투자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펀드가 큰 건물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들어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K-팝 펀드를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K-팝이라는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계약들, 예를 들어 가수의 계약일 수도 있고 그 베뉴의 계약일 수도 있고 그 가수들을 움직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콘서트를 열면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까지 뜹니다. 안보 이슈 때문에. 헬기가 떠요. 그런 정도의 이슈들을 다 종합해서 본 다음에 티켓을 계산해보죠.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는가를 판단해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판단해보고, 그리고 후에 라이선싱 계약까지. 그런 게 투자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K-팝을 관리했던 적도 있고 또 아트 전시를 투자금을 관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늘 똑같았어요. 늘 돈을 관리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산업군이 조금씩 달라져요. 왜? 트렌드가 변하니까. 어쩔 땐 뭐 건설이라는 건 늘 있는 트렌드지만 어쩔 때는 K-팝이 굉장히 강한 투자처고,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한 투자처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기술 투자, 빅데이터, AI,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투자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쪽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럼 그쪽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2015년쯤 알았던 사람들은 제 엔터하는 변호사라고 인지하고, 저를 2018년쯤에 알았던 분들은 제 아트하는 변호사라고 인지하고, 요즘에 저를 아는 분들은 저 기술 쪽에 있는 변호사라고 인지합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산업군과 만나게 돼서 다양한 쪽의 분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제대학교도 제가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의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사실 2년이 돼서 인제대학교랑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하는 일들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과의 사실 인연이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분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돈이 많은 곳에서 버는 게 쉬울까요? 어디가 나을까요? 돈이 많은 곳에서 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곳에서 할까요? 맞아요. 돈이 많은 곳에서 하죠. 그래서 이 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건 2018년, 2019년 자료인데 요때를 이렇게 보면, 요때가 왜 중요하냐 하면 2017년, 2018년이 처음으로 미 중간에 관세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트레이드워가 요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 전쟁으로 넘어왔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봐요. 어디에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죠? 양쪽 끝이에요. 하나가 뉴욕이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은 캘리포니아라는 도시입니다. 동부랑 서부에 돈이 몰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높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로 대변되는 실리콘밸리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LA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또 뉴욕이랑 맞먹죠. 자, 요때의 그래프를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텍사스입니다. 이때부터 텍사스가 극단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왜 삼성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넘어가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휴스턴,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이 지역이 이때부터 극단적으로 돈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 줄 아세요? 왜 뉴욕에서 비즈니스 할까요? 이거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보시거든요. 비즈니스나 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면은 사실은 투자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나 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악한 조건이 온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어요. 버티면 되거든. 근데 불확실성은 싫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확실성을 제일 많이 제해주는 곳이 뉴욕이랑 캘리포니아예요. 특히 뉴욕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업이 커지잖아요. 정말 많은 소송이 붙습니다. 회사에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건 돈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소송이 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판례라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랑 우리 교수님이랑 뭔가 분쟁이 생긴 거야. 그럼 분쟁의 원인이 있겠죠. 판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분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분쟁과 비슷한 게 과거에 있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거를 봐서, 그래서 보통 판례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팩트는 이런데 2018년 4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에 결정됐던 판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전체 주에서 판례가 제일 많은 주가 어딜까요? 네, 맞아요. 그게 뉴욕이에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콜트가 판단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생주가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생 스테이트가 발전하는 방식은 뭘까요? 전형적으로 텍사스와 너바다와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따르는 건데 뭐냐면은 결국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텍스 인센티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너희가 만약에 여기에 뭐를 하게 되면은 너희한테 우리가 이런 베네핏을 줄 거야. 그걸 베네핏 패키지라고 하죠. 바로 전형적으로 새로운 주가 이런 기존의 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머니 인센티브를, 파이낸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갖고 지도를 보잖아요. 어떻게 지금 발전이 움직이고 있고, 자, 여러분들 돈을 왜 보는 줄 알아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직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요즘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바로 텍사스예요. 왜? 여기가 살기 좋아 갈까요? 물론 살기 좋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뉴욕에서 벌어서는 렌트가 높아요. 써야 되는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 근데 여기는 삶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몰려 들어가는 곳은 바로 텍사스예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텍사스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욕이랑 캘리포니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을 좋아서 따라가는 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그냥 뉴욕이 되게 이렇게 돼 있대, 뭐 저렇게 돼 있대 느낌이 조금 적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1.77 트리빌리언이라고 돼 있죠. 이거 막 한국으로 몇천조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1.77 트리빌리언만 기억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현재 새로운 스테이지예요. 제가 오늘 그랬죠. 맞춤형이라고. 기성 강의 아니라. 내가 이 기성 강의 때는 이거 2019년자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형으로 되니까 업데이트한 거예요. 새로운 걸로. 이렇게 발전이 있어요. 요거 2022년, 2023년 다 최신 자료예요. 볼까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3.7 빌리언이 예상되는 거예요. 3.7 트리빌리언. 자, 아까 뉴욕 얼마였죠? 2019년에 1.77이었는데 지금 2.1 트리빌리언이죠. 몇 년 사이에 이만큼 커진 거. 이게 GDP예요, GDP. 그러니까 우리는 GDP라고 하면은 나라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스테이트별로도 GDP를 나눠요. 자, 봐요. 자, 여기 지금 2.1이죠. 플로리다라는 주 들어봤죠? 플로리다에 뭐 있어요? 올랜도, 월트 디즈니 월드 있고 마이애미 있고 요즘에 메시 마이애미가 있잖아. 여기 플로리다예요. 1.46 트리빌리언. 그 다음에 일리노이가 1.0 트리빌리언이에요. 자, 요거 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스탯입니다. 여기 보이죠? 2023년.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 우리가 뉴욕이 얼마라고 했어요? 2.1 트리빌리언 정도 되죠? 2.1 트리빌리언이면 러시아보다도 높고 브라질보다도 높고 이태리랑 캐나다 중간에 위치해요. 뉴욕 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막연히 그냥 미국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얘네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우리가 이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 말 하잖아. 역지사지만 그 얘기 하잖아. 말이 안 나오지? 한국 사람인데 나?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경제 규모를 보자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요. 캘리포니아 봐봐요. 3.7 트리빌리언이래. 3.7이면 어디 위치해요? 여기 위치하는 거야. 절맨이랑 인디아 중간에 위치하는 거야. 거의 독일의 경제 규모와 맞먹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그리고 여기가 약간 기준점인데 이 탑5라고 얘기하는 이게 1 트리빌리언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1 트리빌리언이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한 16위에 랭크가 됩니다. 그러면 뉴욕만 볼까요? 뉴욕만 보면 뉴욕을 보면 자 2.1 플로리다 1.4 자 여기까지 볼게요. 1.4 1.7 그러면 나라를 보면 탑 10에 무려 4개 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죠. 경제 규모를 왜 짐작해야 되느냐? 막연히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저한테 학생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저 뉴욕 가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묻지 말라고 그래요. 경제 규모 봤죠? 어떻게 묻는 게 나아요? 저 뉴욕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야. 저 유럽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저 영국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저 런던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줄여야 되죠. 자, 경제 규모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돼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거대한 GDP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뉴욕에 가서 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뉴욕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커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 이 정도예요. 1.7 정도예요. 요즘 좀 많이 작아져서 1.7. 요즘 오늘 스탯으로는 사실 1.66 트리빌리언이에요. 아마 오늘 날짜로 보면은 좀 또 떨어져가지고 1.66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거 상으로 보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뭔가 글로벌리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주별로 잘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는지 여러분들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뉴욕 하면 못 떠올라요? 뉴욕 하면 못 떠올라요? 뉴욕 딱 떠오르는 인상 뭐 어떤 게 나와요? 뉴욕 자유의 신상 또 뭐 있어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뭐 있어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타임스퀘어도 있고 그렇지 타임스퀘어도 있고 양키스도 있고 또 혹시 뉴욕 하면 떠오르는 그 로고 기억나요? I love 뉴욕 이렇게 써 있는 거에 거기 있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빨간 거 뭐예요? 그 과일 뭐예요? 사과 맞아 사과예요. 여러분들 거기 왜 사과가 있을까? 물론 사과를 추주한 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뉴욕은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사과 농장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 스테이트가 제일 많고요. 미국에서 사과 재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뉴욕은 건물만 있잖아요. 뉴욕에 농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뉴욕에서 1시간만 떨어지잖아요. 여전히 공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받아들일 때, 뉴욕을 받아들일 때는 뉴욕 하면 타임스퀘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막 이런 것만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회가 왜? 한 나라랑 맞먹잖아. 우리나라 얘기할 때 누가 외국인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63빌딩만 얘기해봐. 남산타워만 얘기해봐. 홍대만 얘기해봐. 여러분들 아니야. 부산도 엄청 커. 김해도 만만치 않아. 우리 공항도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경제권이 다르죠.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서울 얘기하면 경제권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래요? 서울에서 먹히는 방식이 부산에서도 먹힌다고 얘기할래요? 비즈니스? 그렇지 않아요. 뉴욕 똑같아요. 왜? 경제 규모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겁부터 나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경제 규모가 이만큼이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이 나라 안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들어가요. 경제 규모로만 집어넣으면 이 수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경제 규모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준 대로 캘리포니아 저쪽은 조만큼이 독일이에요. 이만큼이 영국이고 여기가 이태리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많은 돈벌이와 얼마나 많은 직업과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접근할 때 조금 줄여서 이렇게 미국 이렇게 보지 말고 나는 요런 쪽 예를 들면 나는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나는 뭔가 바다 쪽에 가는데 무역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중간이 아닌 양쪽에 항구가 있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나는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나는 비행기나 이런 항공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항공 쪽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단순하게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경제 규모로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해볼 만한 것 같아. 내가 뉴욕이나 뭔가에서 해볼 만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2016년에 우리나라 정부와
뉴저지가 주거든요. 뉴욕 바로 옆에 있는 주인데 뉴저지 주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를 연결을 해서 국제협력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제가 치프 네고시에이트를 맡았습니다. 치프 네고시에이션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막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만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딱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장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굉장히 우호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오픈돼 있고 많이 웃고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서 한국에다가 미팅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음 미팅에 들어갔는데 얘네가 원점이야. 우리나라 대표단이 왜 이럴지? 근데 앞에선 또 웃고 있어. 이건 뭐지? 저것들은 왜 저러지?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첫 번째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Keep smiling.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거 학문 용어예요. 봐, 어려운 걸 공부를 했다니까 내가. 프로 스마일링 컬처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뭐냐면은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프로 스마일링 컬처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적 세팅이 웃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웃어. 자, 내가 한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미국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웃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면 4-5명 정도 돼요. 미국은 기본 세팅이 웃어. 그리고 한 4-5명이 안 웃어. 그런 웃음이 정말 재밌어서 웃는 거냐? 아니야. 그냥 표정이 웃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우리나라는 기본 표정이, 그걸 내가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디폴트 값이 우리는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무표정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좀 잘못하면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여러분이 웃어.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미국은 강의를 하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웃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웃는다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 베이스가 스마일이에요. 스마일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무표정의 그 값은 뭐예요? 디폴트 값이니까 제로죠. 미국은 스마일이 제로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확률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웃음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정부에 대한 일이었지만 웃은 거야. 한국에서 대표단으로 왔으니까 그분들의 나이는 조금 높으셨어요. 나이가 높으신들이 봤어. 앞에. 이 사람이 계속 방긋방긋 웃어. 막 좋아라 해줘. 네가 와서 너무 좋대. 막 안아줘. 끝난 거지. 아닐 때 끝난 거야. 이거는 된 거야. 아니야. 미국은 거기가 시작점인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약간 우리가 저 말하죠? 약간 우리나라 문화 어떤 거 있어요? 야, 밥 한 번 먹어. 밥 먹어요? 만약에 내가 교수님한테 밥 한 번 먹어요, 교수님.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자, 몇 시에 먹을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이 저러지? 마찬가지예요. 기본값이 스마일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면 여기에서 문화적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 호감이 있나? 아니야. 디폴트 값이야. 기본적으로 웃어. 그래서 이 문화권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expression of professional courtes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웃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웃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에 사실 백그라운드를, 자, 우리가 아까 생각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경험적인 거, 학습적인 거, 환경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게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모이면 뭐가 돼요? 문화가 돼요. 그죠? 이 문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민자의 문화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던 싫던 이민자가 몰려와요. 계속해서 낯선 사람이 내 옆으로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이민자의 나라니까. 어떻게? 웃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웃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프로페셔널 커리스라고 해요. 아무런 개인적 커넥션에 대한 느낌도 없고 비즈니스적인 커넥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커리스예요. 커리스가 뭐예요? 예의.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 스마일링 컬처 소사이어티에서는 스마일링은 리스펙터블 먹을 거예요. 그냥 존중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웃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작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를 만날 때도 그랬고 또 사회에서도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만약에 여러분도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서 야 상대방이 막 웃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무역 같은 회사에 일을 하는데 이제 높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쟤 웃었다. 됐다. 예, 끝난 거야. 그럼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거기는 프로 스마일링 컬처 소사이어티라서 웃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더 요즘 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아메리칸 스타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be punctual이에요. 자, 우리가 punctual하다 그러면 주로 시간이나 이런 데 많이 우리는 쓰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정확하냐? 미국에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있다 보면은 집에 초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시죠, 교수님? 집에 초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비즈니스 미팅? 좋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이런 데를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로컬 식당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늘 한국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인터컨에서 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터컨에서 밥을 먹다가 미국을 딱 가서 미팅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인수합병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인수합병을 하는 상대방이 야 우리 오늘 밥 그럼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옛날부터 가던 레스토랑인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맛있대. 거길 가니까 그 주인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 안아주고 너 한국에서 왔니 뭐 야 이게 오늘 스페셜이고 내가 얘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얘 아빠는 뭐를 하고 너무너무 가족적으로 친한 분위기가 됐어. 우리 대표님 뭐라 그래? 야 장병 끝났다. 이 딜 된 거야. 쟤는 이미 나를 가족이라고. 우리나라에 무슨 얘기 하죠? 술 마시면 딱 무슨 얘기해? 일단 기본적으로 형님 동생부터 해요. 야 너나 나랑 넌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 가족이야. 형님이라고 해. 기본 형님들이 아니야. 우린 이모라고도 부르잖아. 아무나 다 이모잖아 우리는. 자 그런 문화권에 있다가 딱 갔는데 저기서 막 내가 가는 단골집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 단골집에 가니까 막 퍼스널 스토리가 나와. 아빠는 어땠고 얘가 어릴 때 어땠고 막 그런 퍼스널 터치가 나와. 마음이 갑자기 훈훈해져. 됐다. 커넥션이 생겼다. 느끼는 거야. 다음날 딱 앉았어. 우리가 진짜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어. 어머? 모르는 애네. 너무 놀란 거야 우리 대표님이. 모르는 애가 앉아있어. 왜? 공과사가 구별돼 있는 거야. 퍼스널과 프라이빗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메리카는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두 개로 딱 나눠버려요. 어떻게 나누냐면 비즈니스랑 프라이빗 퍼스널을 나눠버려요. 정확하게. 딱 나눠버려. 나눠버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나중에 쟤네 이중적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 쟤네 딜하기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컬처는 사실 앞에 거랑도 연결이 좀 돼 있죠. 프로 스마일링 컬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 커리스랑 그런 존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존중할 때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밖에 나가 좋은 거 사올 수도 있지만 내 경험치를 나눠주면서도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런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여기에서 오해를 쌓아버려. 오해라는 건 나쁜 오해가 아니고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 도모해 보려면은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최소한. 다르게 하는 거야. 한쪽은 이미 여기까지 가. 연애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 상대방은 이제 알아가려고 웃었는데 이쪽은 이미 썸 다 타고 벌써 사귀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은 잘 될까요? 한쪽은 사귀고 있고 한쪽은 이 앞에 이제 한번 쟤 좀 알아가 볼까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왜? 이 박자가 맞아서 같이 가줘야 되니까. 대부분 미국과의 계약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비즈니스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글로벌 파트너랑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작건 크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걸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아메리칸 스타일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던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게 내가 처음에 실용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실용적이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이 단어를 실용이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용적이라는 게 뭔지. 우리 앞에 보여줬던 그 영상에서 나온 부분을 내가 실용적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거 이상의 개념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스타일 이러면 제일 먼저 왜 동의어 뭐 이런 말 있죠? 비슷한 말로 떠오르는 말이 미국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오나요? 바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약간 우리가 근데 개인주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이기주의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개인주의를 앞에 거랑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요 프라이빗한 부분이랑 같이 묶이게 돼요. 퍼스널한 거. 개인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만든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봐요. 비즈니스를 할 때 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놨어. 그럼 비즈니스 바운더리죠, 거기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바운더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비즈니스 바운더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퍼스널 바운더리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삶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실용이라는 말로는 사실은 명확하게 표현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용이다라는 거는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이거는 아예 바운더리를 나눠놓는 거야. 내 퍼스널 라인은 여기고 내 비즈니스 라인은 여기인 거야. 그거 두 개를 나눠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내 스페이스에 대한 명확한 존중을 필요로 하는 거야. 자, 봐봐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뭘 먼저 준 거야. 자, 앞쪽에서 봐요. 여러분들 앞쪽에서 봐요. 뭘 먼저 줬어요? 프로페셔널 커리스를 먼저 줬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쪽도 뭘 바래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내가 왜 잠깐 가끔 쓰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도 혹시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잘 봐. 내가 이렇게 할 때 잠깐 서. 왜 쓸까? 왜 쓸까? 내가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얘기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잠깐 설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바로 팀장님이 사진을 찍기 때문이지. 그래도 특강을 좀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참 많아. 저 앵글에 나는 굉장히 잡히고 있나? 근데 계속 액션을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해. 여기 내가 여기 왜 안 가는 줄 알아? 여기 서서 강의하잖아. 얼굴에 사진이 안 이쁘게 나와. 그래서 요 양쪽 끝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서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크게 나쁘지 않아. 근데 나같이 움직임도 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진 찍기가 어려워. 이상한 사진이 나와.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사진을 찍을 때는 잠깐 서줘야 돼. 지금처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먼저 기본적으로 프로 스마일링 컬처기 때문에 웃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뭘 바라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으로 웃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바로 이 그냥 실용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주고받음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딱 바운더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되게 희한한 게 있어.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구글이나 이런 데 왜 보면 막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서 막 치열하게 얘기하고 하죠. 굉장히 아니 생각해봐. 이게 약간 충돌을 해. 개인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팀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섞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봐봐. 형님, 동생을 묶어버리잖아. 형님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될까? 동생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될까? 동생이 더 많이 해야지. 이걸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못 넣어버리는 순간 갑자기 일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철저하게 내 바운더리를 잡아둔 상태에서 일을 하면 협력도 쉽고 경쟁도 쉬워요. 왜? 경쟁이라는 게 뭐야? 경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정선에서 섞어 놓잖아. 그러면 미안하기도 해. 상대방한테. 그런데 애초에 퍼스널 커넥션을 안 만든다고 그러잖아. 퍼스널 커넥션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면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으니까 괜찮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야? 바로 자본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훨씬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왜 자본주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쉽게 자리 잡냐 하면은 바로 승자와 패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요. 감정을 섞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존중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 프래그마티즘의 중요한 띠은 바로 경쟁과 협력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앞쪽에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고 straightforward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바운더리가 명확하고 감정선이 않기 때문에 내 상대방의 감정선을 덜 신경 써요. 퍼스널 커넥션이 잡혀 있어. 사람이야. 아무리 미국 사람이고 누구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퍼스널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좋은 회사, 점점 더 큰 글로벌 회사로 여러분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런 회사일수록 굉장히 심플하고 일의 프로세스도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리절트 드리븐 하게 돼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이 묶여져 있으면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줘야죠. 그래, 괜찮아. 너 참 수고했는데 괜찮아. 잘했다. 다음에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위로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스텝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왜? 퍼스널 커넥션을 잡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바운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하고 단순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철저하게 결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외국 회사랑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과정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팀이 나눠졌다, 붙었다, 흩어졌다, 뭉쳤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교수님 끄덕이시는 거 보면은 외국 회사랑 일해보고 외국 애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흩었다, 뭉쳤다 하는 이 다이나믹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컬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았으면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공유할 때는 조금은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일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한 짧은 한 1시간,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사실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경험하게 돼. 여러분들한테는 올 거예요. 저보다 훨씬 글로벌한. 글로벌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글로벌하면 되게 이렇게 먼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분명히 미국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공부를 할 때도 미국에 가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리스크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맥시마이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워크 파트너, 여러분들의 라이프 파트너들은 글로벌 사회에서 또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처음 해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괜찮았나요? 강의? 어떻게 이거 맞춤형인데 이거 기성형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면? 내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인재대에서 늘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늘 질문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 안 하면 내가 뭐라 얘기할 거냐면 딱 끝나고 나서 팀장님한테 그럴 거야. 이거 봐요. 기성품을 내밀었어야 되잖아. 기성품 강의를 하면 어떻게 질문이 나오고 어떤 걸 하는지 아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이렇게 조용하지 않냐라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막 내가 뭐라 하면 뭐라 하겠어. 우리 팀장이 막 너희한테 뭐라고 하겠지. 완전 악순환이야. 이걸 원하지 않아. 당연히, 아유, 학생 먼저예요, 교수님. 네. 미국이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왜 자기 집에 데려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로컬 집에 데려가고? 그거는 자,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비즈니스적이라는 말은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지 퍼스널을 나눠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슬라이드에 보면 아메리카노, 요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슬라이드가. 근데 나중에 공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divide relationship into business and private personal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비즈니스적이긴 한데 언제 비즈니스적이냐면은 비즈니스 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한없이 비즈니스적이고 그 비즈니스가 딱 끝나고 이제 악수하고 딱 끝나는 순간 그 순간은 갑자기 퍼스널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왜? 바운더리를 이제 넘어간 거야 이렇게. 근데 다시 그 다음날 여기가 힘든 포인트인 거야. 밤에 너무 좋았어. 우리나라의 그 느낌이 났단 말이야. 형님 동생 느낌이 났단 말이야. 가족이야. 됐어. 그런데 다음날 딱 비즈니스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다시 비즈니스적이야. 요게 굉장히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해를 해버리면 왜 나는 아까 연애랑 똑같 난 이미 여기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여기야. 그럼 거기서 오해가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오늘 강의에서 미국의 스타일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와,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옛날 사진을 쓰기 시작한 순간이 내가 나이가 든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맞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하나 내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20년에 제가 40이 됐거든요. 2020년에 40이 됐는데 그때 40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40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그 사람의 5, 60의 얼굴을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20대잖아요. 지금 보내는 얼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40대가 지났을 때 웃을 때 나오는 표정이 20대의 표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런 표정으로 살았어요. 되게 즐겁게. 그래서 근데 40대의 표정은 5, 60대의 그 사람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딱 또 코로나도 왔었고 그랬는데 그때 딱 40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학교로 숨었어. 그래도 제가 사실 그 겸임교수 자리를 승낙을 하고 학교에서 센터도 맡고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나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한 5년 정도는 학교에 숨어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학교에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야. 40대 전에는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딱 40이 되면서 나한테 하나 약속한 게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리고 모르면은 알려달라고 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나는. 왜냐하면 왜 모르냐 하면 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에 왔을 때 저는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의 기업의 특성은 알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국의 특성은 만약에 오늘 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로 만약에 그냥 비추어 보면 한국의 스타일은 이 스타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그런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그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대라는 게 우리나라는 참 달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이 지금 현재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부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는 이제 그 웨alth를 얘기해요. 그 웨alth가 제너레이션이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돈을 번 분들이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 돈을 조금씩 옮겨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부의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를 겪었죠? 우린 전쟁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면 너무 낯설잖아요. 나도 낯설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의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미국은 왜 우리가 미국 보면은 왜 기부 되게 많이 하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나는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사회의 발전 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부가 몇 번 넘어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딪힘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해결을 해온 걸 지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이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식이라는 것도 뭔가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이식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우리는 어플리케이션도 하지 못할 정도의 플랫폼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외국 시스템을 차용해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떻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성격 규정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때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 있는 거를 왜 재밌어라 하고 흥미로워 하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윗세대의 중간 어딘가의 지점에 위치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화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때서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일들은. 우리 때가 제가 활동하고 배우고 했던 시기가 그 중간 어디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문화를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마 한 20살 정도 아마 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인제대학교에서 이런 테드라는 좋은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후배나 여러분들의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문화를 정의하기에는 아직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외국 시스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그 대표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미국 시스템에 굉장히 사실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걸 그대로 그냥 차용해 온 거고 어떤 분이 유럽에서 했잖아요. 그럼 또 유럽 시스템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제 충돌도 일어나고 요걸 해보니까 요거는 좋았고 요거는 싫었고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부딪힘이 있지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부딪힘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구조, 경제구조, 문화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갈등이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그 40 얘기를 잠깐 한 게 제가 40 전에는 진짜 특강을 많이 했어요. 정말 1년에 몇십 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나이가 더 들면 여러분들과의 호흡이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나도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45 전에는 좀 많이 지금 현재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교수님이 인제대에 내려와 달라고 하면 사실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법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막 정말 처음에는 너무 낯선 거야. 막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가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지하철을 타고 하면 또 여기서 또 데려와 주시고 정말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늘 반겨주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제대는 저한테는 참 고마운 학교예요. 또 학생들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집중도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줘도 되게 고마운데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한테 저는 주어졌잖아요. 주어진 내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들었잖아. 저 사람 싫어. 제가 얘기하는 거 별로야. 라고 해도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 귀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질문 있나요? 내가 또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있으면? 없으면은 괜찮기도 하고 좀 섭섭은 하지만 그러면 나 같은 교수님 아까 혹시 저요? 우리 친한 교수님이라서 또 약간 학생하고 비슷한 네. 한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은 했는데 이렇게 딱 단어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니네 왜 몰려다니냐 이런 얘기 좀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협상을 할 때 혹시 저쪽에 생각해서 한국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이상하다? 우리가 보면 계속 웃어서 좋다고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이 봤을 때,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저희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기보다 제가 한번 정부를 또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주정부랑 협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본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되게 끝까지 잘 가다가
협상이 결렬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결렬이 된 이유가 사진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멈췄죠? 물론 그거는 내 인스타를 위해서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레코드를 남길 때 사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쪽 대표단 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주지사와 반드시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주지사는 굳이 사진이 필요한가? 내가 다 사인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쪽을 사실 설득을 했어요. 사진은 찍기로 했어. 그런데 어디서 찍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주지사의 오피스에서 찍고자 했어요. 거기서는 난 그거는 싫다. 그냥 캐주얼하게 찍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걸 얘기를 하다가 협상 전체가 결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조금 더 절차나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절차가 남는다는 건 레코드가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레코드가 남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게 타 문화권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게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는 어느 나라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 프래그매틱이라는 얘기를 우리 아까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마 아까 제가 사인한 그 서류가 사실 어쩌면 대표적일 것 같은데 화려하죠.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꺼운 이런 거 있고 금색으로 문양 둘러져 있고,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대표님 들으시면 이거 뭔지 알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기업이랑 투자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스탁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증서. 우리나라는 빳빳한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그냥 프린터기로 그냥 뽑아요. A4에다 그냥 뽑아요. 우리나라는 딱딱하게 해가지고 실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그거 하려면 돈 들어요. 아무도 안 하거든. 그런 미묘한 차이가 나요. 근데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 그렇게 실이 돼 있는 스탁 증서가 있고 이러면은 회사에 딱 붙여놨을 때 또 그게 주는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오피셜함? 공식적인 이런 부분이 또 존재해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정말 그냥 프린트해요. 난 어디 있는지도 그냥 프린트해요. 블랙 앤 화이트로 프린트하기도 해요. 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금장이 없어도 되거든. 그런 거의 차이? 그런 게 어쩌면 문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요거는 내가 이해도가 좀 부족했네.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이건 제가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하겠다. 그래서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고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맞춰가는 개념. 모든 사람관계가 그렇죠. 맞춰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즈니스 똑같아요. 문화 똑같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려면 이해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다름을 느끼. 저들도 느끼겠죠. 우리한테. 왜?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저들은 당황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전날 밥 먹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형님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표정을 느꼈을 거 아니야.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굴지? 그건 어저께 일일 뿐인데? 그냥 어저께 밥 먹을 때 친근했던 거지 지금은 딱 냉정하게 넘버 얘기하는 건데 얘네 왜 저렇게 갑자기 나한테 친근하게 굴어? 난 이제 넘버 얘기하는데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지.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 섭섭하지. 왜? 어저께 딱 했는데 술 마셨는데 괜찮았는데 막 그런 거에 차이가 있죠. 문화대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치에 대한 나이가 조금 많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큰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는데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물론 내가 경험해서 겪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서 아 그래 이런 실수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하는 일은 돈을 불리기도 하지만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보호라는 거는 지키는 거에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알았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연락도 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인제대랑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미래를 같이 얘기해보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